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의 두 번째 소단원인 전자기파와 기하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빛의 속력과 굴절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오는 1638년에 빛의 속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밤에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덮개로 가린 등불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덮개를 열면 등에서 나온 빛이 상대방한테 가게 될 거고, 상대방은 그 빛이 보이는 순간 덮개를 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에서 나온 빛이 왼쪽 사람에게 되돌아오죠. 이때 왼쪽 사람은 자신이 덮개를 연 순간부터 빛이 보이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 t를 측정하고,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 l을 측정하면 빛의 속력을 t분의 2l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측정된 시간의 대부분은 사람이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커서 제대로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면 매우 빠르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도 빛의 속력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후 1676년에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레머는 목성의 위성 이오가 목성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식 현상이 나타나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오의 공전 주기는 약 42.5시간으로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면 지구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시각에 식이 일어나야 하죠. 그런데 식이 시작되는 시각은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습니다. 지구가 목성에 가장 가까울 때부터 가장 멀 때까지 시계의 시작 시각을 누적 관찰했을 때 약 22분 정도의 차이가 났죠. 이건 빛이 지구의 공전 궤도의 지름을 달리는데 22분 정도가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레머는 이 관측 사실을 정리해서 1676년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빛이 유한한 속력을 가진다는 최초의 천문학적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2년 뒤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가 자신의 저서 빛에 관한 논술에서 당시에 계산된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빛의 속력이 약 2.2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임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빛에 관한 논술은 1690년에 출판되긴 했지만 원고를 제출한 건 1678년입니다. 이 값은 실제 값의 약 70% 수준이었지만 최초로 측정된 빛의 속력이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천체는 스케일이 너무 크고 관측 장비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지상에서 광속을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하려는 노력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1849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폴리트 피조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반투명 거울에 통과시키고 이 빛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울에 반사시켜서 돌아오는 빛을 관측했습니다. 빛의 경로 중간에는 회전하는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빛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톱니의 열린 부분을 통과한 빛은 톱니가 돌더라도 톱니에 막힌 부분이 오기 전에 빛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빛을 계속 관측할 수 있겠지만, 톱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빛을 관측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이건 톱니의 열린 부분을 통과한 빛이 거울까지 왕복하는 동안에 톱니가 정확히 톱니의 반칸을 회전했기 때문인 거죠. 피조는 톱니로부터 약 8.6km의 위치에 거울을 두고 720개의 톱니, 즉 한 칸당 0.5도인 톱니를 사용해서 초당 약 12.6회 회전할 때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톱니가 한 바퀴 도는데 약 0.08초가 걸리고, 반칸인 0.25도 회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초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빛은 왕복 17.2km 이동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약 3.13 곱하기 10의 8승임을 계산할 수 있었죠. 이건 실제 값과의 차이가 4% 정도입니다.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실험이었죠. 바로 다음 해에 레옹 푸코는 피조의 실험을 변형해서 톱니바퀴 대신에 회전 거울을 사용한 실험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회전 거울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에 거울이 회전하기 때문에 상이 관측되는 위치가 이동하게 되죠. 이 실험 장치로 광속을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푸코 실험의 핵심은 빛이 진행하는 경로의 일부를 물속에 넣어서 공기 중에서의 속력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물속에서 속력이 더 빨라지게 되고, 빛이 왕복하는 동안 회전 거울의 회전각이 작기 때문에 빛의 편향각이 줄어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오히려 늘어났죠.
이건 빛이 왕복하는 동안 회전 거울이 더 많은 각도를 돌았다는 뜻이고, 이건 물속에서의 빛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의 속력에 비해서 느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파동설의 예측과 일치했기 때문에 뉴턴의 입자설을 사실상 폐기하게 만든 실험이 됩니다. 물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의 길이와 편향각을 이용하면 물에서의 속력과 공기에서의 속력 비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물에서의 광속은 공기에서 대략 75% 정도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장치로부터 얻은 공기 중에서의 광속은 2.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로 오차 범위도 1% 이내로 정밀해졌죠. 1881년에 미국의 물리학자 앨버트 마이컬스는 푸코의 회전거울법을 개선해서 광속을 29만 9,710km/s로 좀 더 높은 정밀도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컬슨과 몰리 실험에 의해서 빛의 매질, 에테르가 부정되는데요. 이건 마지막 소단원인 특수 상대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후 1969년에는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달에 레트로 리플렉터라는 원점 대칭 레이저 반사기가 설치되었고, 이후 거울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빛의 속력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진공 중에서의 광속을 정확히 2억 9,979만 2,458m/s로 정의해서 길이 1m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이제 진공에서의 광속이 표준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서의 광속을 refractive index, 굴절률 n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동에서 공부했던 상대 굴절률은 두 매질의 파동 속력에 비였는데요. 광학에서는 특별히 진공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정의합니다. 즉, 진공에 비해서 속력이 느려진 정도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굴절률이 클수록 물질 속에서 빛은 더 느리게 진행하게 됩니다. 광학에서는 진공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물질 고유의 광학적 속성인 절대 굴절률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학에서는 보통 굴절률이라고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절대 굴절률을 의미하죠.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데요. 빛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의 굴절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은 네덜란드의 수학자 벨러브로트 스넬리우스가 1621년에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스넬의 법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빛이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전자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광속이 진공에서와는 달라집니다. 그 비율을 굴절율로 정의했었죠. 그런데 이 상호작용의 정도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질 속에서의 광속을 결정하는 물질의 굴절율은 진동수의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굴절율이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을 dispersion, 분산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진동수가 커질수록 굴절률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를 normal dispersion, 정상 분산이라고 하죠. 물론 물질의 고유 진동수 같이 강하게 흡수되는 영역에서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굴절률이 작아지는 비정상 분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역은 레벨 3에서부터 공부할 거고, 우리는 정상 분산 영역에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진공에서 여러 파장이 섞인 흰색 가시광선을 유리와 같은 물질로 굴절시켰을 때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 빛이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빛보다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굴절각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SiO2의 비정질 고체로 된 유리의 굴절률은 가시광선의 범위에서 정상 분산 영역이고, 진동수에 따라서 1.45에서 1.47 정도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45도로 입사한 빛에 대해서 빨간색 빛의 굴절각은 29.1도, 보라색 빛의 굴절각은 28.7도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분산 현상 때문에 흰빛이 프리즘을 지날 때 여러 색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물속으로 레이저를 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레이저는 결맞은 단파장 빛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빛입니다. 자세한 작동 원리는 레벨 2에서 다룰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파장과 위상을 하나의 값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에 입사된 레이저는 물과 공기 사이에서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공기의 굴절률은 진공과 거의 같고, 물의 굴절률은 가시광선에 대해서 약 1.33 정도 됩니다. 따라서 공기에서의 광속은 거의 진공에서의 광속 C와 같고, 물에서의 광속은 0.75C 정도죠. 굴절 과정에서 빛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사하는 레이저와 굴절된 레이저의 파장의 비는 대략 4대 3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 역시 대략 4대 3이 되죠.
물론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고요. 물에서의 굴절률 역시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파장이 더 짧은 빛이라면 같은 입사각에도 더 작은 굴절각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보라색 영역에서 물의 굴절률은 대략 1.344 정도이기 때문에 빨간색 빛보다 더 많이 느려지고 더 많이 굴절하게 됩니다. 빛의 경우는 굴절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갈 때 반사파의 위상은 반대가 됩니다. 마치 줄에 생긴 탄성파의 반사 중에서 고정단 반사와 유사한 현상이죠. 탄성파의 위상 변화를 고려할 때 밀도나 부피 탄성률에 의한 매질의 임피던스를 고려했던 것처럼 빛의 경우에도 전자기적 임피던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대 굴절률이 높은 곳으로 진입할 때 위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이저를 물에서 공기로 입사시키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상대 굴절률이 낮은 곳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야 하죠. 반사각은 항상 입사각과 같고요. 여기서 반사되는 파동의 위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줄에 생긴 탄성파의 반사 중에서 자유단 반사와 유사하죠. 그리고 굴절률이 낮은 곳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임계각이 정의되는데요. 보라색 빛의 임계각은 약 48.08도 정도가 되고 파장이 긴 빨간색의 임계각은 48.63도 정도가 됩니다. 이건 굴절률 차이를 더 크게 느끼는 빛일수록 임계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반사할 수 있는 각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뜻이죠. 참고로 전반사가 일어나면 에버네스트 웨이브가 생기기 때문에 반사파의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위상이 바뀌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굴절파가 있어야 하죠. 이번에는 전반사를 기술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인 광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섬유는 빛이 진행하는 통로인 코어의 바깥에 빛이 전반사될 수 있도록 클레딩을 입혀서 만듭니다. 이걸 피복으로 감싸면 코어 내부에서 진행하는 빛은 전반사하면서 멀리까지 빛 신호를 전달하는 광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코어 내부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에 비해서 커야 하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하죠. 그런데 광섬유가 구부러지면 입사각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빛이 클레딩 쪽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코어랑 클레딩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지고 반사가 가능한 각도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굽힘이나 외부 교란이 있어도 빛이 빠져나가지 않고 코어 안에 갇히기가 쉬워지겠죠. 굴절률 계산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모양의 물질에 파장이 람다인 레이저를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오른쪽 면으로의 입사각이 정확히 임계각이 되면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물질의 굴절률을 N1, 굴절각을 세타1으로 두면 두 경계에서 굴절의 법칙을 쓸 수 있죠.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굴절각과 물질의 굴절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아래쪽 경계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맨 처음 입사각 세타랑 동일한 각도가 됩니다. 만약에 물체 아래쪽에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넣는다고 해도 경계면이 평행하다면 최종 굴절각은 처음 입사각이랑 항상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아래쪽 물질의 굴절률을 N2, 굴절각을 세타2로 잡았을 때 굴절의 법칙이 성립하고 이건 진공의 굴절률과 2번 물체 굴절률 사이의 관계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생각을 조금만 확장해 보면 나란한 경계면을 하나의 광선이 연속적으로 통과할 때 모든 경계에서 굴절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광선이 통과하는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굴절률이 같다면 두 매질에서의 굴절각은 항상 똑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번에는 굴절률이 n인 구형 물방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에 입사각 세타로 광선이 입사되면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굴절된 빛은 다시 물방울의 표면에서 반사와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되겠죠. 입사각이 세타면 굴절각은 이렇게 결정되고 기하학적으로 물방울에서 외부로 향하는 모든 입사각은 이 굴절각과 같은 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방울에서 공기로 나오는 모든 빛의 굴절각은 맨 처음 입사각인 세타가 되겠죠.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로부터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물방울에 바로 반사된 빛은 분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방울 내부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 빛은 분산이 일어나긴 하지만 선명한 무지개를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무지개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빛은 물방울 내부에서 한 번 반사된 빛인데요. 태양으로부터 물방울로 입사되는 빛의 경로선과 물방울에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경로 사이의 각도 phi는 이렇게 결정되고 입사각 세타에 따라서 편향각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미분은 레벨 2에서부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 파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입사각, 세타 맥시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빛이 물방울로 들어오는 경우는 0도부터 90도까지 다양하겠지만 물방울에 의해서 편향되는 빛의 각도는 최대가 이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편향되는 빛의 각도가 이 파이 맥시멈 근처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방울에 의해서 나름 집중된 각도의 빛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물방울 내부에 있는 빛이 바로 나올 때는 이 집중되는 각도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무지개를 관찰할 수 없는 겁니다. 물방울의 굴절률은 색깔, 즉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라색의 굴절률이 빨간색보다 높죠. 그러면 빛이 모이게 되는 입사각과 내부 굴절각은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높게 나타나고 결국에는 최종 파이각 역시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물방울에서 태양을 향하는 방향으로부터 41도에서 42도의 편향각을 가진 위치에서 빛의 연속 스펙트럼, 즉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라색의 파이각이 빨간색보다 더 작기 때문에 더 낮은 방향에 있는 물방울에서 보라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각을 무지개 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위쪽 부분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림은 태양빛이 수평 방향으로 진행할 때, 즉 태양의 고도가 0도일 때의 그림이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무지개가 보이는 각도가 태양의 고도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려면 태양의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이 좋고 태양이 보이는 방향의 반대편에 떠다니는 물방울이 많아야 하는 거죠. 3차원적으로는 관찰자를 중심으로 태양의 반대편인 반태양점을 중심으로 관찰자에게 오는 빛의 각도가 41도에서 42도가 되는 모든 원주가 무지개가 보이는 위치가 됩니다. 물론 일부는 지표면 아래에 있고 모든 위치에 물방울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는 항상 내가 바라보는 반태양점으로부터 41도에서 42도만큼 벗어난 각도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움직이면 무지개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다시 물방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물방울의 내부에서 두 번 반사된 다음에 공기 중으로 굴절해 나가는 빛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사각 세타에 따라서 햇빛이 꺾여 돌아오는 두 번째 무지개각 phi2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세타에 대한 phi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극소점 근처에서 편향되는 빛의 각도가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방울에 의해서 나름 집중된 이 각도의 빛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물방울 내부에서 한 번 반사된 빛에 비해서 빛이 더 갈라졌기 때문에 밝기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갈라지는 빛이 많아질 거고 이건 빛의 에너지가 계속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빛의 밝기는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나눠진 빛의 밝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레벨 3에서 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반사를 많이 한 빛일수록 밝기가 줄어든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빛의 색깔에 따른 굴절률을 이용해서 빛이 모이게 되는 입사각과 내부 굴절각, 그리고 2차 무지개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차 무지개는 1차 무지개보다 내부 굴절각이 전체 방향 변화에 더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색깔별로 분리되는 각도 폭이 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빨간색 각보다 보라색 각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태양점으로부터 50도에서 54도의 각으로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요. 위쪽 부분이 보라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1차 무지개랑 반대가 되죠. 이렇게 물방울 내에서의 반사 횟수에 따라서 무지개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많은 무지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차 무지개의 밝기가 1차 무지개의 약 43% 정도고 이것도 색깔이 더 넓은 각도로 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밝기는 1차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무지개가 선명하게 보이는 날에 운 좋으면 1차 무지개 바깥쪽으로 2차 무지개도 겨우 보이는 정도가 되죠. 3차 무지개는 맨눈으로 관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의 속력을 측정해온 역사적 과정의 일부를 함께 정리했고, 현재는 빛의 속력을 2억 9,979만 2,458m/s로 정의해서 길이의 표준 단위 미터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물질 속에서 빛의 속력은 보통 느려지는데요. 진공에서의 광속 C를 진공에 대한 상대 굴절률 N으로 나눈 값으로 속력 V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공에 대한 상대 굴절률을 물질의 광학적인 굴절률로 정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굴절률은 1보다 큽니다. 빛은 보통 진공에서보다 물질 속에서 느리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레벨 3에서부터 조금씩 다루게 될 겁니다. 빛은 전자기 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동에서 얻었던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을 만족시키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굴절의 법칙은 물질의 굴절률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빛이 상대 굴절률이 낮은 물질로 입사할 때 임계각도 정할 수 있었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면 전반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굴절률이 진동수에 의존하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정상 분산 영역에서는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률이 커지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되죠. 그리고 이 분산 현상이 자연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도 살펴봤고, 직접 계산해보면서 연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